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오노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글로벌 피우다 프로젝트 일본 고령자 케어 현장에 필요한 UX, UI 사고방식이라는 테마로 3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노 야스요시라고 합니다. 올해는 52살로요. 지금까지 광고 출판 업계에서 일을 했었고요. 20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항공기 산업 진업 지원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지금은요, 헬스케어 산업의 진흥 그리고 복지연구 사회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요, 오사카 칸사이 엑스포에 오사카 기업을 20개 회사를 추천시켰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또한 이제 복지연구, 그 다음에 에이즈리 센터 등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요. 우선 흔히 이제 일본에 상당히 많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69.8%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는 2024년에 조사된 결과인데요. 네, 이 부분을 잘못 아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스마트폰을 보유를 갖고는 있지만요. 사실 사용하는 어플은 카메라, 전화, 라인, 요 3가지 어플만 사용하고 있다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 앱 실증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전에는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만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큰 벽이 되는 것이 구글 계정 또는 애플 계정을 모른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 계정을 안다고 해도 이메일 주소를 모르거나 또는 메일이 어디에서 보내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모른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직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그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교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결책인데요. 그 어플을 라인 연동해서 로그인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이고요. 또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이제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보험증, 이 번호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근데 조금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안면 인식 또는 지문 인식을 활용하면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일이라든가 이제 문자 클릭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SNS에서 클릭을 하는 게 사기에 사용되는 이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인을 사용한 그런 이제 사기, 특히 고령자들을 사용을 하니요. 그래서 이런 사기들이 많기 때문에요. 라인도 조금 네, 불안감이 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요. 일본의 고령자 케어 현장에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응해야 할 필요한 법률, 표준화, 윤리관에 대해서 4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타이스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취득함으로써 요양보험이나 또는 보조금 대상이 됩니다. 네, 취득을 하지 않으면은 온라인 또는 그 매장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타이스 코드를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닿는 제품, 침대, 휠체어 또는 지팡이라는 것들은 이제 일본 산업 규격에 정의된 하중 시험 또는 내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네, 고령자용 제품 세 번째인데요. 네, 필요한 윤리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가 나빴을 경우에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은요,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또는 병력이나 학력, 이런 개인 영역에 관해서 윤리적인 심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관련된 부분은 의료기기 법률은 의료 법률에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타이스 코드입니다. 복지연구 정보 시스템인데요. 스마트 콘센트, 이것은 모니터링 기기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사진 보시면요. 소프트웨어인데요. DKI라고 하는데요. 치매 케어 환자들이 문제 행동을 또 배회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때 그것을 통지해주는, 알려주는, 파악해서 알려주는 기기입니다. 치매분들을 지원하는 곳에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하는 세 번째 타노라고 하는데요. 기능 훈련 기기로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타이스 코드는 어떻게 취득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휠체어인데요. T920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부위, 명칭, 형상, 기능, 강도, 내충격, 내구성 등을 수치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술 제품.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주로 다루시는 부분이 소프트웨어일 텐데요.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본 정부가 규정한 정보 가이드라인은요, 정보 보안을 꼭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타이스 코드를 발행하는 테크노 에이드 협회 전문가 회의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고령자 제품 서비스 윤리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율 존중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고령자들의 의사 또는 선택을 존중한다는 방식인데요. 어디까지나 억지로 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 본인의 의사에 근거해서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선행 원칙입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좋은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위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요, 해를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정의 원칙입니다. 정의 원칙은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참가자가 있다고 했을 때 한 명만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중되지 않게 균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요, 개인정보 또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어플이나 테스트 결과가 좀 안 좋을 때, 이를테면
치매가 의심된다든지 허약 예비군이 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지원 체계가 중요하고요. 나쁜 결과가 나왔는데 방치하게 되면 책임을 묻게 되고요. 그래서 지역의 관공서나 혹은 지원이 되는 어떤 부직, 병원 등을 소개하는, 연계하는 그런 체계가 준비될 필요가 있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연계를 할 것인지 비즈니스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생체정보, 병력, 학력 같은 개인 데이터를 취득함에 있어서 좀 외부 윤리심사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고요. 국가에서 정한 윤리위원회가 있고 또 취득한 데이터의 종류, 보관 방법, 관리 방법, 또 폐기 방법, 또 폐기 시기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가지고 재사용이나 유출을 방지하는 절차를 서류로서 작성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의료에 관련된 사항은 일본 의료기기 법률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령자의 체력 데이터나 운동 능력 데이터를 취득한다고 했을 때 어플에서 공표되어 있는 연령별 평균 운동 능력 같은 거랑 비교한 결과를 표시한다면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AI로 분석해서 앞으로 건강 상태를 예측하게 되면 의료기기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사실 한국 기업 제품을 일본에 팔고 싶다. 그래서 일본 회사에서 상담이 있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외에도 혈액 검사라든지 섭식이라든지 이런 침습성이 있는 데이터로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윤리심사를 먼저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영양사와 같은 전문가랑 함께 그런 것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사례로 보는 고령자 디지털 UX UI 실패 요인 라는 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에 관한 이야기인데 좀 UI, UX 관점에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에 발매된
였는데요. 처음에는 PC와 키보드, 마우스가 이 뒤쪽에 있는 거고요. PC에서 마우스로 조작을 할 필요가 있어서 조작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사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2019년에 바코드로 게임을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시작하고 끝낼 때에만 조작을 할 필요가 있었고요. 네, 고령자들이 하고 싶다는 것을 바코드로 찍기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부터는 타노 스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되어서 그래서 체크인인데 연령과 성별을 등록하면 그 QR 코드를 등록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QR 코드를 읽어서 게임을 계속해 나가는 좀 형태로 지금까지 했던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되기 때문에 QR 코드가 하나의 계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필요할 때 프린트할 수도 있고 참가자가 스스로 완결이 되고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또한 점점 진화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패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지자체에서 보행 어플을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전국의 130개 도도부현 시정총 자치단체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이 창구를 찾아온다든지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업무에 지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행정으로서는 이런 좀 자세한 매뉴얼을 준비를 해서 읽고 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지만 고령자들은 좀 내 거랑 이 화면이랑 조금이라도 다르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아이폰은 거의 같은데 안드로이드는 조금 다른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맞는 건지 걱정이 되고 그래서 그런 고령자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애초에 매뉴얼을 읽고 싶지 않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획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일본에서 고령자나 장애인들이 좀 보기 쉽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기획이었었는데 그런 요소들이 다 망라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클리어해 나간다면 좀 유용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친화적 UI UX란 무엇일까요? 어플 다운로드가 간단해야 되고요. 또 대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등록할 때 이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틀리더라도 금방 되돌아오는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한 선택지는 적은 편이 좋고요. 입력을 하면 바로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선택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는 건 좀 어렵게 느끼십니다. 그리고 첫 화면은 크고 알기 쉬운 글자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매뉴얼은 거의 읽지 않으시기 때문에 동영상이나 좀 이미지로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좀 결과가 나쁘더라도 부정적인 표현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쁘다기보다는 좋지 않다. 좀 지쳐 있다, 피곤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실증을 위한 UX 리서치 방법인데요. 고령자가 사용할지 아니면 뭐 요양 직원이라든지 대리자가 쓸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요양 직원들이 스마트폰이 서툰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요. 또 일본에서는 좀 가까운 음식점의 고령자들에게 좀 시험을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 전쯤에 그 한국의 리빙랩 앱이 좀 설치되었다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런 리빙랩을 여러 곳에 있는 리빙랩을 활용을 하시면 그곳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일본에 도입된 사례입니다. 디딤이라는 건데 발로 밟아서 게임을 하는 제품인데요. 어느 쪽이냐 하면 고령자보다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AR 게임을 발로 밟으면서 즐기는 게임인데요. 이게 일본에서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이제 현재는 누군가 게임을 선택을 해줘야 하기는 하지만 일본에서 좀 더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간이 남기는 했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고령자 케어 현장의 생생한 UX UI 인사이트를 전해주신 오노 어드바이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Q&A는 참가자분들께서 사전에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러면은 오노 어드바이저님께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질문 중에서요. 요양보험 적용 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요양보험 적용 대상은요. 배회 감지기, 그다음에 누워 계시는 분들의 배설 예측 지원 기기 딱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에서는요, 모니터링 센서가 있는데요. 보조금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모바일 어플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직원들이 사용하는지 또는 이제 고령자가 사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가끔 이제 가족분들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가족분들도 직원도 모바일 어플을 잘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는 질문인데요. 저렴한 것은 물론이고요. 직원들의 경우에는 매일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것. 거기 플러스 알파가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급적 현재 상황의 일들을 루틴화하는 그런 방식의 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자 IoT 기기 등을 이제
장비나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UX, UI 설계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일본에서는 고령자 등을 위한 스마트폰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할 때는 조금 번거로워서 이제 스마트폰 성능이 낮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처럼 잘 이제 구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일본의 개호 현장에서 실제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점, 문제, 복약 관리 문제는 무엇일까요? 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복약을 깜빡하는 것은 이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마시고 싶지 않다, 약을 복약하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점입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고령자를 위한 UI 설계 시에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특히 고령자들은 실패를 해서 주변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시는데요. 근데 실패를 해도 웃을 수 있는 UI 설계가 중요하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 AI 복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본에서는요, 반대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든가 로봇가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라는 그런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다섯 번째인데요. 일본 새로운 ICT 기기를 일본에서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가격과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인데요. 일본은 B2B 그리고 B2G 어느 쪽 방식, 어떤 시장이 더 진입하기 쉬운가라는 질문인데요. B2B가 아무래도 더 진입하기 쉽습니다. B2G는 아무래도 개호라든가 의료 관련 산업에서는 그러니까 일본 제품을 우선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상당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네, 일본 회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자 케어 관련된 가정용 설치 제품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면 경로 그리고 뭔가 인증이 필요한가요? 일본은 지인과 연결된 그런 문화가 강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리스크나 핵심적인 요소가 있냐는 질문인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률입니다. 예를 들면요. 한국에서는 괜찮지만 일본에서는 의료기기법, 약기법 등에 걸린다거나 또는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용품 안전법, 또 음식은 식품위생법, 이러한 관련 법규를 아무래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본 지인을 통해서 일본 무역진흥기구 제트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트로에서 이제 상담을 하셔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아무래도 시스템이 있는지는 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자 케어 돌봄만 해당이 되느냐? 일상생활에서 문화 활동도 그 범주에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인데요. 일본에서는요, 현재 진행 중인 요양 예방 이 부분에 가장 이제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령자분들이 서비스나 제품, 관련 제품을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한국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는 어르신이 직접 조작하는 기기 없이 설치 후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무개입 센싱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일본 현장에서는 고령자의
자율성이나 존엄을 위해서 본인에게 정보를 보여주거나 저작권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게입과 본인 참여 방식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요양시설에서 본인이 하는 건 큰 문제가 비개입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되고, 정보 제공, 저작권 한등이 가족의 동의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사소한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6-2번인데요. 일본의 고령자 가족이 느끼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심리적인 저항을 UX 차원에서 어떻게 완화하면 좋을지,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있었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장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본은 팔리는 거, 좀 팔리지 않는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예전부터 있어 왔던 게 전기포트인데요. 전기포트를 이제 독거노인들 혹은 자신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사용하면 오늘 몇 시에 전기포트를 통해서 뜨거운 물을 데웠다. 이런 것들이 통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좀 상태를 파악하거나 연휴더라도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이 방에 있었다는 그런 좀 하루 중의 수치를 확인한다든지 또 문센서, 냉장고 센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센서를 사용하면 뭔가 내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없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본에서는 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게 좀 허용이 되는지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음 7번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여러 ICT 기기를 현장에 도입을 했는데 초기 기획자들이 의도했던 것과 달리 고령자들이 거부감을 느끼거나 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좀 실패했던 UX UI 사례가 있나요? 현재 가장 많은 실패는 웨어러블입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요양시설에 도입을 해서 체온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좀 이동을 감지하는 식으로 사용이 됐는데 여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배터리가 좀 부족해지는 거, 그리고 사용 시간이 1년 정도 쓰면은 좀 이제 시계도 자꾸 틀어지고요. 하루 이틀 또 모두 다 함께 충전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접속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활용한 시스템이 작년쯤에 굉장히 붐이었는데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7-2번 질문인데요. 일본에서는 60, 70대 고령자가 80대, 90대 부모나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케어가 일상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돌봄을 받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작해야 하는
보호자도 디지털 기기에 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일 텐데요. 이처럼 서비스 이용자와 관리자 양쪽이 신체적, 인지적 저하를 겪고 있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두 사용자 모두의 디지털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본의 기기 개발자들은 어떤 UX, UI 설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나요? 특히 돌보는 고령자의 기기 조작 스트레스를 경감해서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인터페이스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건요, 일본에서도 시골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산간 지역이라든지 대부분이 노노 케어의 형태가 되고 있고요. 시골뿐만 아니라 좀 지역에도 그런 지역 케이블 TV가 있는데 이를 활용해서 TV 리모컨으로 가족이라든지 또 모니터링 기기, 또 지자체, 창구, 병원과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이런 노노케어 의 한계 취락이라고 일본에서는 부르는데 그런 곳에서 매일의 생활을 쇼핑까지 포함해서요. 전부 TV 리모컨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번 질문입니다. 일본을 방문했을 때 버스, 지하철, 공중화장실, 상업시설 등 일상생활의 여러 공간에서 손잡이, 지팡이 거리, 큰 글씨 안내판, 직관적인 표지 등 고령자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배려한 장치가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고령자 친화적 UX, UI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퀴즈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 혹은 위험을 겪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발견되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예전부터 해왔던 것은 아니고요. 2006년에 베리어 프리법이라는 법이 제정된 이후에 고령자, 장애인 인들을 위한 법인데 이거를 계기로 건물과 도로가 정비되었습니다. 네, 그게 계기였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고령자를 위한 UX, UI를 설계할 때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 관찰, 행동 분석 등 실제 고령자의 의견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반영하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설문조사는 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관찰이나 행동 분석을 할 때 뭔가 손이 멈추는 지점을 또 시간이 걸리는 부분을 UX, UI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잡이, 지팡이 거리, 안내 표지, 키오스크 화면과 같은 장치를 설계할 때 신체 능력, 시력, 청력, 인지 능력의 개인차를 어떤 기준으로 고려하나요?
이 부분은 개진차를 일본에서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커스터마이즈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80대라든지 70대라든지 좀 그런 평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8-4번입니다. 초기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불편하거나 사용되지 않아서 수정 폐기된 사례가 있는지 실패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요양시설의 모니터링 시설은 그 기기 자체는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2022년부터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도입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양시설에서 일본의 독특한 사고방식일 수도 있는데 잠든 채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이상적인 죽음이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하면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또 얼마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구급차를 불러야 하고 연명 치료를 하고 고통받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안 그리고 그때를 놓쳤을 때 가족이 소송을 걸 리스크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좀 인력이 충분했을 때는 도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인력 부족이 좀 심각해지면서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도 설치를 할 필요가 있어졌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도입 배경입니다. 네, 8-5번. 고령자를 배려한 설계가 오히려 젊은 사용자나 장애인, 어린이에게도 편리하게 작용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는 반대의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포켓토크라는 번역 디바이스인데요. 한국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든지 좀 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제품인데 일본어를 일본어로 사용하는 고령자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자들이 자신이 말을 한 것을 표시를 해서 남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령자들이 좀 말을 전하기 쉽고 이렇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 사례가 일본엔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8-6번. 일본의 사례를 한국의 버스, 병원, 공공기관, 키오스크, 화장실 등에 적용할 때 개선해야 할 부분과 일본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문화적, 제도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저도 한국의 상황에 그렇게 밝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좀 고령자라든지 가족을 좀 중시하는 전통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인은 어느 쪽이냐 하면 법으로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베리어 프리법이 제정된 이후에 행정이나 대기업이 좀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서 환경이 정비되었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쇼핑몰 같은 데서 베리어 프리 같은 거를 모법을 보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산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それではまた時間はありますので、多分質問 네, が 시간이 있기 それでは、 때문에 다음 9つ 질문으로 目の質問と 가보겠습니다. して、네, 私たち 9번 は 질문. 検査のように感じ 저희는 させない1日3 검사처럼 分の脳ト 느껴지지 レーニン 않는 グ 하루 3분 ハルを 두뇌 開発 운동 しています。 하루를 개발하고 高齢者が 있습니다. 画面の選択肢を見て、 고령자가 화면 同 선택지를 じ 보고 位置と色の4つの物理ボタンを押 같은 せば 위치와 マイクを 색상의 通じ 4개 て、 물리 버튼을 自分の 누르거나 日常の思い出を 마이크를 語る 통해 ことができます。 자신의 일상과 추억을 前 이야기하는 回の発話 방식입니다. で出た内容を 지난번에 数日 말했던 後に記 내용을 憶、 며칠 뒤 計算、 기억, 言語 계산, 活動と 언어 自然 활동으로 に結びつけ、食べるキャラク 자연스럽게 ターと 연결해서 毎日参加できる 거북이 캐릭터와 体 함께 験を 매일 企画してい 참여하는 ます。 경험을 現在 구상하고 iPad 있습니다. 画面 현재 4つの 아이팟 物理ボタ 화면 ン、ユ 4개의 ーザ 물리 ーカー 버튼, ド、マイク 사용자 と搭載 카드, された 마이크로 テーブル 구성된 型キオスクを通じ 테이블형 て、日本国 키오스크의 内での実証を進める 일본 ことを期待 현지 しています。 실증을 준비하고 で、 있습니다. 一つ目の質問が、画面の4 첫 つの 번째 選択 질문, 肢と、日 화면의 本の 4개의 선택지와 2×2 物理ボタンの 실제로 2 곱하기 2 물리 色を同じ 버튼의 ように配置し、 위치, 文字を 색상을 照らし込 동일하게 まなくて 배치해서 も、どこかの 글자를 時に 세밀하게 選択 읽지 できる 않아도 よう設定 직관적으로 されてい 선택할 ま 수 す。 있도록 日 선택하고 本の 설계하고 高齢 있습니다. 者ケア現場ではこのよう 일본 な 고령자 色 케어 位置、 현장에서는 マッチング 이런 方式が 색상, 위치, 実際 매칭 理 방식이 解しやす 실제로 いの 이해하기 か、 쉬운지, 色覚の 혹은 違いや視力低 색각의 下、 차이, ボタ 시력 ン 저하, の記憶の負担 버튼 を考慮すると、望 위치를 む色以 기억하기 外の 어려운 どの 점 よう 등을 な触覚 고려했을 形 때 状、 색상 フィー 외에 ドバック 어떤 は、 촉각 提供 형태, 음성 しやすいでしょうか 피드백을 というところ 함께 でございます 제공해야 が、할까요? 実際に見てみないと、ちょっとわからな 제가 いところ 실제로 もありますけ 보지 れども、 않아서 日本 확실히 の、 말할 수는 日本 없는데요. と同じなのか、韓国のものを使っているのか、私もそこは具体的に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 일본도 も、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赤、 되는데 青、緑、黄色の4 빨강, 色を使っ 파랑, た 녹색, そういう高齢 노랑 者向けのシステムと 네 いうの 가지 は見たこと 색을 があ 사용한 ります。 고령자 そこ 시스템을 でやっ 본 ぱ 적이 り 있습니다. 音ですとか、音声です 그래서 ね。そういったものでの 음성 フィードバックというのがやっぱり皆さん、 같은 喜ぶのか 피드백이 なと思います。まあ、 있다면 画 좀 像とか動画 사용이 のフィ 편리하지 ードバッ 않을까 ク 싶습니다. と音声ですね。 동영상 そのあたり 피드백 を 그리고 음성 提供されるのがいいのかなと 그 정도가 좀 제공되면 좋지 で、 않을까 9番 생각합니다. 目の2つ目ですね。ユーザーが 네, 前日や 9-2번 1週間前に話し、 사용자가 話し 전날이나 た家 일주일 族、 전에 故郷、食べ 이야기한 物、気分 가족, などを 고향, 再 음식, 度尋 기분 ねる 등을 と、個人的に 다시 興味を 질문했을 持つ 때 場合もありますが、 개인적으로 逆 좀 に 관심을 試され 받는 たり、 느낌을 줄 수도 試し 있지만 されているよう 감시받거나 にこともあると思い 시험 ます。 받는다고 느낄 日本 가능성도 の 있을 高 것 齢者だ 같습니다. け個別の質 일본 問をして親密 고령자에게 い会話と 이런 して受け 질문이 入れられる 친근한 誤 대화로 解のあることになるで 받아들여지는 しょうか。 경계선은 어디이며 回答したくない質問や 답하고 シス 싶지 テム 않은 の誤った 질문, 記憶、内 시스템의 定認 잘못된 識、 기억, エラーが発 음성 生したと 인식 きに、 오류가 どのような目標プロ 발생했을 セス 때 を 어떤 提供 표현과 すれば心理的 복구 負担を軽 흐름을 減できるか 제공해야 심리적인 というと 부담을 ころで 줄일 す 수 ね。こち 있을까요? らは、先ほども、 네, 이 講演の 부분은 中でも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 방금 高齢者は失敗 말씀드렸듯이 して周り 고령자는 に迷惑をかける 뭔가 ということを 실패해서 極端に恐 주변에 れる 해를 方が非常 끼쳤을 に多いで 때 す。 그런 そんな 상황을 失敗す 극도로 るのがやっぱ 두려워하기 りやりたくないと 때문에 いうような方 네, が非常 그거에 に多い 대한 ですので、その 거부가 失 적은 거 敗したことが楽しくな 것이 るように 좋고 ユーザーインターフェース、 실패 失敗している 경험조차 こと 좀 を何か 즐길 수 面白おか 있도록 しく表現してくれる 실패를 ような 했을 때도 見せ方と 좀 いうとこ 재밌게 ろが必要になってくる 특이하게 なというところはすごい思います。そこで 그렇게 표현할 수 怒られ 있으면 るよう 좋을 な 것 表現をされる 같습니다. と、もう個 좀 性が 혼내는 やる気が 듯한 出てきて 그런 しまう 표현을 というとこ 하면은 ろが 좀 現実としてあると思います。 저항감이 들 것 같습니다. で、9番目の3つ目ですね。 毎 9-3번입니다. 日の再参加を促すため 매일 の施 다시 策とし 참여하게 て、 하는 장치로서 カメやキャラクターの成長、 거북이 캐릭터의 連続記 성장, 録の参加、小さな 연속 報 참여 酬、 기록, 同じ施 작은 設の 보상, 利用者間の共同 같은 目 시설 標を 이용자 検討 간의 していま 공동 す。 목표 등을 검토하고 日本の 있습니다. デイサービスや高齢者 일본의 コミュニティでは、 데이 どのような 서비스나 고령자 貢献して方法 커뮤니티에서는 が実 어떤 際に 동기부여 継続 방식이 的な参加につな 실제로 がり、 지속 참여로 どの 이어지며 方が幼児的競争的 어떤 短期的に 방식은 感 너무 じられるリスクが 유치하거나 あるのでしょうか。 경쟁적이거나 キャ 감시적으로 ラクタ 느껴질 ーの 위험이 投資策の 있을까요? 介入はそれぞれど 또한 の程度 캐릭터와 適切 직원의 かと 개입은 어느 いう 정도가 ところですけども、 적절할까요? 라는 これ 질문인데요. デイサービスと高齢者コミュニ 여기서는 ティ 데이 と 서비스와 いうところ 고령자 が分けて 커뮤니티를 考える必要がある 좀 のか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デイサービスは 데이 大 서비스는 体高齢者の方で行く 대체로 のは週2回 고령자분들이 주 2회 ぐ 정도 らいにな 가시거든요. りますので、大体もう次来た 그리고 時は前やった 대체로 ことを覚えてない
했던 것을 내가 기억하기 힘든 주기이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매번 하게 되면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좀 원하십니다.
小さな報酬として、 그리고 또 작은 보상으로서 食事に差をつけると 그날 問題が出てくる。 식사에 その日の 차이를 주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식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 금전적으로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데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모두 좀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일본 국내에서 디지털 워킹 포인트가 있는데요. 고령자가 걸어서 적립한 포인트를 자신이 기부하고 싶은 초등학교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천엔 이렇게 기부를 하는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좀 힘내서 걷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성공 사례로 일본에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というところで、次に最後の質問ですね。 다음 10번입니다. 일본의 고령자 케어에 QR을 활용하는 현재의 활용 방법이나 추가적인 이용 방안을 알려주세요. 이를테면 고령자가 습관적으로 방문지마다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동선이 확보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고령자의 이상을 감지하는 방법 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QR을 좀 찍어서 매번 보고하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고령자는 스마트폰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할 것 같은데 비리얼이라고 일상을 공유하는 SNS 같은 어플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스스로가 찍어서 올리게끔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사전 질문에 모두 답변을 해드렸고요. 네,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혹시 참가자분들께서 지금 오노 어드바이저님께 추가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어드바이저님께 전달해서 답변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강연과 정말 긴 시간 동안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오노 어드바이저님, 그리고 또 끝까지 집중해서 참여해 주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ICT 핵심 시리즈 전문가 특강의 2회차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